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으로 헬라 제국 시대의 전쟁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그 시작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서 1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는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전해준 천사가 돌아갈 때 돌아가 바사 군주와 싸워야 할 것을 전한 것처럼, 지난 과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여 악한 영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대적들의 해방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을 구원하고 대신에 그들을 심판한 일은 바로 이 천사의 도움으로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한 것임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조종을 당하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을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지난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에서 참된 것이라고 한 것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새 왕은 초대왕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와 또 스멜디스 그리고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은 위에서 먼저 언급한 새 왕 후에 등장할 넷째 왕인 에스드스에서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으로서 크세르크세스를 의미합니다. 기자는 메대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외조부 아하수에로와 똑같은 이름이나 그는 아스티아게스로 표기되었습니다. 넷째 왕인 크세르크세스는 즉위 후에 그의 아버지인 다리오 히스타스피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마게도냐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정복 사역은 주전 480년에 그리스 북부를 함락했으나 같은 해 8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또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패배를 끝으로 오랜 원정에서 돌아와 안락함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는 주전 485년 후궁들 간의 음모로 암살당하게 되고, 그러한 후 나라는 이러한 병폐로 인하여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왕인 알렉산드로 3세인 알렉산드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제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큰 건세로 속국된 나라를 다스리며, 이로써 대적하는 자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재위하게 되는데, 그는 알렉산더 왕의 원정으로 폐위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337년에 마게도냐의 필립 2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 도시의 해방을 위해 고린도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듬해 소아시아에 선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해 7월에 그의 배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그는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34년 봄에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 지역의 해협을 건너가지고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은 크게 참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한 후에 길리기아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주 333년에 다리우스는 직접 페르시아 내륙에 군대를 모아 출전했으나 11월 이수스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인 시사감비스와 처자식들이 알렉산더에게 포로가 되는데, 그 후 그는 알렉산더에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지만은
그 제1을 알렉산더는 묵살해버리고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 후 주전 331년 마게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왕은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물려받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쉽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케메니아 왕조인 페르시아 제국을 그대로 흡수하여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때 자신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자로 부르면서 다리우스 3세에게 장엄한 장례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제안대로 그의 딸 스타데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근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알렉산더의 출생과 사망을 보면은 기원전 356년 7월 20일경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출생지는 마게도니아의 펠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사망은 주전 323년 6월 10일경입니다. 사망지는 바빌론인데 그 부친은 필립 2세며 그의 어머니는 올림피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3명을 두었는데 박트리아의 록산나가 첫 번째 아내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스타데이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파리사티스라는 이 세 여인을 아내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이것은 헬라 제국이 4등분되어 안티피테와 카산드에 의해서 헬라와 마게도니아로 나눠지고 또 리시마쿠스로 인해서 트라케와 소아시아 지역이 분리되고 또 셀루쿠스로 인하여 중앙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로 분리되고 또 프톨레미로 인하여 애국과 유대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인 33세의 나이로 죽게 되므로 나라는 4등 분할되는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는 알렉산더와 록산더 사이에 태어난 알렉산더 4세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 왕권을 이어받지도 못하고 또 카산드에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또 알렉산더의 이복 형제인 필립 3세도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암살되게 되는데 잠시 왕권을 잡았다가 암살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근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신의 인형이 박힌 반지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포니온 기병대의 대장인 페르디카스에게 주었고 이것은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그러한 뜻이었는데 정작 페르디카스는 그러한 후계자의 지명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 필립 3세는 이름뿐이지만은 왕이 되어 통치하는데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은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군들이 권력과 영토를 4등 분할했는데 알렉산더의 유언대로 후계자였던 페르디카스가 암살된 이후에 마케도니아 군은 붕괴했고 40여 년 동안 권력 다툼인 디아도코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원했던 아들에게도 또 이복 동생에게도 또 후계자로 지명한 자에게도 권력이 돌아가지 않고 다른 부하들에 의해서 4등 분할되어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근세를 떨치리니 그의 근세가 심히 클 것이요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네 왕조 중에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또 시리아와 중앙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한 북방의 셀루시드 왕조 사이의 전쟁과 여러 사건의 예언이 지금부터 전개되게 됩니다. 남방의 왕들은 애굽 지역을 통치하던 프톨레미 1세가 세운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헬라 제국이 4등 분할되어 주전 305년부터 애굽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프톨레미 왕조의 초대왕 프톨레미 1세의 세력이 강하여 그 근세를 펼치면서 시리아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유대를 속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근세를 떨치리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애굽의 남방왕보다 강한 시리아의 북방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시리아 지역 왕국의 초대왕인 셀루쿠스 니카토를 가리킵니다. 한편 그의 근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것은 본래 프톨레미 왕조보다 미약한 세력으로 출발한 셀루시드 왕조는 이후 지속적인 정복 사역으로 주전 200년경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이르는 강대한 지역을 통치하며 막강한 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북방의 셀루시드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는 약 100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땅이 그들에게 수시로 침략당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건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는 셀루시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동맹을 맺고 하친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정략 결혼이 실패할 것임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주전 250년경에 남방왕인 애굽의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그의 딸 베르네스를 북방왕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는 전체가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라오디스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스가 베르네스와 그녀가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결국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마저 독살시킴으로써 이 정략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의 전처인 라오디스가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한 예언의 말씀대로 베르네스와 그녀의 동조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므로 그가 바로 셀루크스 2세 칼리니쿠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왔어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은 이미 6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부왕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프톨레미 3세 유엘게티스가 왕이 되어 누이 베레스의 복수를 위해 북방 셀루시드 왕조 시리아의 셀루쿠스 칼리니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246년에서 241년까지인데 6년간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프톨레미 3세는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고 그의 공격 내용이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3세는 자기 누이를 살해한 라오디스를 죽여 누이의 원수를 갖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4,000달란트의 금과 2,500여 개의 우상들을 이집트로 다시 탈취해 가게 됩니다. 이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 전리품은 이전의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주전 524년 애굽에서 탈취해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특히 우상인 신상의 탈취는 고대의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간섭으로 자기 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그러한 태도로 신상들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또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전 240년 프톨레미 3세가 셀루쿠스 2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는 북방왕 시리아의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가 프톨레미 3세 유엘게티스의 시리아 침공을 보복하기 위해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남방의 애굽을 침공하지만은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오히려 프톨레미 3세 유엘게티스에게 대패한 후에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0절의 그 아들들은 북방왕 셀루쿠스 2세의 두 아들 셀루쿠스 3세 소테르와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를 가리킵니다. 이들 중 먼저 셀루쿠스 3세 소테르가 주전 227년에 왕위에 즉위했으나 소아시아 전쟁에서 223년에 살해되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11절은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왕위에 즉위한 뒤 주전 219년부터 218년까지 페니키아 지역인 레바논, 시돈, 유대 해안 지역과 유대 원정에 나섰던 그 사실과 그 결과를 증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12절은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유대 지역 원정은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남방왕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의 반격에 막혀 결국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라피아 전투의 패배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자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는 그의 승리의 교만으로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203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대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미 4세 필라파토르에게 패배한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이후 페르시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 원정하여 북으로는 카스피해, 동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영토를 확보하고 다시 국력을 증강시켜서 애굽 정치의 불안을 틈타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므로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당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의 죽음으로 4살 먹은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하게 됨으로써 내부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14절은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사실과 또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애굽 침략을 그때 여러 사람이 와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인 마그누스의 애굽 침략 정책에 동조하여 유대의 독립을 성취하려 한 신셀루쿠스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프톨레미 왕조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마게도냐의 빌립과 동맹을 맺고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를 공략하여 영화로운 땅인 유대를 점령할 것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군대들은 파니움 전투에서 남방 애굽의 스코파스 장군 히야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남방의 애굽 군대는 페키니아 해변의 견고한 성읍인 시돈까지 퇴각하게 됩니다. 이 페키니아는 레바논, 시돈 그리고 유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인데 이후 견고한 성읍인 시돈마저 함락되고 주전 198년 유대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는 유대를 정복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애굽 침략의 정책을 변경하고 정략적으로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곧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주전 195년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에게 왕비로 주어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남편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와 결탁하여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를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리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라고 예언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8절은 애굽 정약 정책을 수정한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그 남은 병력을 서쪽 지중해 연안 섬으로 집중시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이곳을 점령한 사실로서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지만은 그의 군대는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이렇게 예언된 말씀처럼 주전 190년의 magnesia 전투에서 로마의 스코피오 장군에게 대패함으로써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편 이 패배로 말미암아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그 얼굴을 돌려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한과 같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시도한 엘리마이스의 벳사원의 약탈까지 감행했지만은 실패함으로써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이 그 생애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게 주전 187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이 기간이 대략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인 주전 537년부터 주전 187년간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핍박의 시기로서 이후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가정할 것을 지성소에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인 헬라 제국 시대의 전쟁 일부를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